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오늘이 2024년 1월 13일 날이죠. 예, 토요일 날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도 오늘 오게 된 이유는요. 농촌에서 주택 구입을 하고 또 신축을 하고 그러잖아요. 또 그전에는 토지를 구입해야 되고 이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막연해하고 또 인터넷 검색해도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이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 농촌에서 주택 구입 및 신축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토지 구입을 해서 입주까지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상식을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잠깐 시간에 한 15분 내에 끝낼게요. 15분 내로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한번 유익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농촌에서가 특징입니다. 농촌에서 주택 구입 및 신축하는 방법과 그리고 토지를 구입해 가지고 집을 지어 가지고 또 입주까지 우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그건데 주택 구입 신축입니다. 주택 구입 신축은 주택 구입 신축 절차와 내용을 먼저 봐야 됩니다. 첫째, 농지 전용입니다. 농지를 전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신고입니다. 신고. 허가가 거의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택을 지을 때는요 100제곱미터 이하는 신고사항입니다. 주택도. 농지 전용이라는 것이 원래는 그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원래 농지에는 농사만 지어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농사를 안 짓고 이제 집을 지은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시군 농정과에 내가 이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하겠다. 농지 전용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농지 전용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는 것이고, 이제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뭐 30% 부담금을 물게 되죠. 그러면 농업인은 거의 뭐 면제가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분야를 한번 보는데요. 농지 전용이 그겁니다. 먼저 농지를 전용을 읍면사무소에 농지 전용 신청을 해라. 그러면 14일 이내에 처리를 한다고 나오네요.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자, 두 번째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라. 농지전용 신고증을 가지고 시군청 지역개발과라고 있어요. 가서 아니면 도시계획과 이런데 도시개발과 명칭은 다 틀립니다. 기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개발행위도 이제 경미한 사항은 그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심각한 것은 이제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경계 분할 측량 및 분할 측량을 해라. 지적공사가 이제 바뀌었죠.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었습니다. 의뢰해서 측량을 하도록 한다. 이제 측량을 하라 이거죠. 개발행위 범위만큼 이제 개발행위를 어느 정도까지 해라 하고 이제 승인이 나면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집을 짓는 것이죠. 건폐율에 의해서. 그래서 농림지역에는 뭐 20%인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60%까지 많이 허용을 해준다겠죠. 주택 짓는 경우. 그래서 그 안에다가 건축을 하여야 한다 이거고요. 자, 네 번째는 이제 건물을 신축해야 되겠죠. 개발행위 허가서에 지정된 기간까지 이제 언제까지 지으라고 나와요. 개발행위 허가서에 건물을 신축하여야 한다.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다시 신고를 해라. 자, 다섯 번째입니다. 현황 측량을 해라. 오수 합병 정화조 필증을 받아라. 집을 다 지으면요, 집이 이제 전용 허가 지역 내에 건축되었다는 것을 현황 측량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허가 지역 내에 지어졌다 현황 측량을 해야 되고요. 오수 합병 정화조를 지자체별 기준과 집의 규모에 맞는 것을 설치하고 필증을 받아야 한다. 오수 합병 정화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것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필증을 집의 규모에 맞게 했다. 오수 정화조, 오수 합병 정화조를 제대로 설치했다는 것을 신고를 하고 필증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고요.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건축물을 등록을 신고를 하는 거예요.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군 정해 건축과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현황 측량 성과도하고 서류는 정화조 필증,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서,
토지대장, 주택 설계도,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하시면은 14일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자, 7번째입니다. 취득세 등록세를 내라. 이제는 이제 30일 내에 납부를 하면 되죠. 건축물 대장 신고 시부터 건축물 대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 신고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째는 지목을 변경한다. 건축물 대장 일부와 그 다음에 개발행위사 일부를 가지고 지적과에 가셔야 돼요. 이건 지적과에 가셔가지고 지목 변경을 이제 농지에서 대지로 신청을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9번째입니다. 건축물 보존 등기를 해라. 이제 건축물 등기는요, 해당 등기소에서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주소 이력 있는 주민등록 초본, 등록세 완납 영수증, 도장, 신분증, 대지원 필증, 신분증 대지 필증, 법무사에 대행하지 않고 직접 처리 가능하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등기소에 가셔가지고 최종적으로 건축물 보존 등기를 하시면 어쨌든 주택 구입 신축 마무리까지 된 겁니다. 이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토지 구입에서 입주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구입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농지를 구입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 농촌에 귀농주택 같은 거 지으려면. 근데 혹시 우리 대표님들이 좀 하나 알아두실 것이 읍면사무소에서요, 행정안전부에서 또 하는 게 있어요. 농가주택개량 사업이라고. 농가주택개량 사업은 이제 2년, 3년 거치 17년 상환이 있고 1년 거치 뭐 19년 상환이 있고 그러는데 신축은 2억까지, 그 다음에 수리 뭐 그 보수는 1억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청을 하면 이제 귀농주택 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귀농주택 자금은 뭐 7,500만 원까지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1월 달인데 계획서를 지금 받고 있더라고요. 1월 달하고 7월 달에 귀농은 받습니다. 근데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읍면사무소에 이제 2월 달에 공고가 날 거예요. 그때 신청을 하시면 주택에 대해서 신축을 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 수리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에는요 토지 구입에서 입주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농촌에 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전답 과수원에 짓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농지를 구입해야 되겠죠. 그러나 농가주택 개량 사업은 뭐 대지라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기 때문에 귀농주택 자금이 아닙니다. 자, 먼저 기본 조사를 해라. 그래서 대지 환경, 뭐 산도 보고 물도 보고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변 환경 여건을 봐라. 교육 여건이 좋은가, 의료 여건, 병원이 좀 가까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통이 괜찮은가, 근린생활 시설이 있는가, 기반 시설이 있는가, 토목, 전기, 상하수도. 그래서 우리 귀농인들께서 너무 막 저쪽 그 외딴 집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물도 끌어오기 힘들고 나중에 전기도 이제 내가 전봇대 세우는 비용도 엄청나거든요. 그것도 상수도도 일정 그 길이가 너무 멀면 내가 다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엄청난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토지 구입을 해라. 두 번째. 예, 좋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떼어가지고 무슨 지역이냐, 무슨 지구냐, 도로가 있냐 없냐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대장을 띄워봐야 되겠죠. 토지 등기부등본도 띄워보시고요. 여기서 소유주가 누구냐,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되냐, 또 권리관계도 알아봐야 됩니다. 이게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가, 또 어떤 저당이 잡혀 있는가, 이런 것도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띄워봐라. 그래서 건축물 등기부등본까지 띄워보는 게 좋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그 건축물이 지금 따로따로예요. 땅 따로, 그 건축물 따로. 그래서 내가 다 쓰러져 가거나 무너져 가는 집이 있는 땅을 샀다 해서 그 집이 당연히 내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집주인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집 내놓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집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 대장하고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 가지고 그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허가 건물도 또 있어요. 시골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재산세를 누가 냈는가 봐가지고, 그 전기세를 누가 냈는가 봐가지고 그분한테 어쨌든 주택을 무허가라도 매입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주택을 건축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여기 보면 공사비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재료비 마감은 얼마 들어가고 면적은 어느 정도로 할 거냐. 가족의 요구사항 또 이제 이렇게 짓자 저렇게 짓자, 가족들하고 상의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의 용도는 뭐냐, 거주용이냐 아니면은 주말 전원 생활용이냐 아니면 수익 사업용이나 잘 구분하셔가지고 거주용이면 거주용답게 지어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건축 설계를 해라. 그 다음에 건폐율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건폐율 같은 경우는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20%,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40%라겠죠. 근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제 일부 완화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60%까지.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조례를 대표님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용적률,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배치 계획 어떻게 배치할 거냐, 주택은 어디다 배치하고 창고는 어떻게 배치하고 평면 계획, 인면 계획, 배치 계획을 세워야 되고 단면 계획까지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 설계는 뭘로 할 거냐, 기계는 전기 설계는 어떻게 하고 조경 설계는 어떻게 하고 토목 설계는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건축 설계를 되게 건축 사무소에 맡기니까 이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건축 인허가를 받아야 돼 이제. 그래서 인허가 전에 확인 사항은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가를 반드시 봐야 되겠죠. 4m, 2m, 3m,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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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m, 4m라고 했죠. 그래서 반드시 도로가 시골 같은 데는 거의 3m도 허용을 해줍니다. 너비가. 그러니까 우리 집의 도로는 입구는 반드시 이제 2m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수 처리, 그렇죠. 오수 및 하수 처리,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오수 및 하수 처리해야 되고, 혹시라도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그런 너비가 도로가 사정상 안 돼 있을 경우에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또 받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오수 및 하수 처리, 그다음에 인허가 일정 및 절차를 확인해라. 시공사를 선정해라. 집을 지을 사람. 그 시무지역은 사전 시무 신청을 해라. 인허가 관청, 이게 시무를 하라는 또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인허가 관청에 시무기관에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건축할 대지에 옛날 집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멸시 신고를 해라. 당연히 이제 다 쓰러져가는 집이 있을 경우에는 멸시 신고를 한 다음에 집을 지어야 되고요. 여섯 번째입니다. 건축을 시공을 해라. 자, 시공 절차는요, 시공사를 선정을 하고 계약을 합니다. 하자 보수에 관한 협의를 하고요. 반드시 또 계약서에 하자 보수에 대한 내용도 넣어야 됩니다. 가설 공사를 하고 터파기를 하고 골조 공사를 하고 외부 마감 공사를 하고 내부 마감 공사, 외부 적용 공사를 하면 끝납니다. 자, 확인사항으로는요, 시공 전에 경계 측량을 해라 이거죠. 지적공사가 아니라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 측량을 의뢰해가지고 경계 측량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건폐율도 나와요. 정확히 그 부지 면적을 정확히 해야만이. 그 다음에 시공 계약서 작성을 해라. 분쟁에 대비해서 이거 정확히 작성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꾸 이게 공사비가 이게 증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막 엄청나게 큰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안 하면. 그래서 공사비 증액 사유를 명시하도록 그 시공 계약서에 아예 그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문서로 해야 돼요. 마감 자재 선정 및 시공사 공사를 하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시공 중 KS 자재인지 확인하고 같은 물건이라도 같은 건축 자재라도 그냥 아무 자재나 써버리면 안 되니까 KS 자재 제대로 된 자재를 쓰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수 및 단열을 확인해야 되고요. 오수 및 하수 상수도 처리까지 건축 시공 단계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준공 및 입주를 하죠. 이제 집을 다 지었을 경우에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제출을 하고요.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준공 필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멸실 신고를 하고 폐기물 처리 신고도 해야죠. 구옥 철거하고 나면 이제 남은 거를 아무 때나 버리면 안 되고요. 반드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LPG 가스 배관 필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신 필증도 받고 전기 수도 인입비 지출을 하면 됩니다. 전기 그 인입을 하면 또 비용 달라가니까 또 수도도 이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런 비용들을 내야 됩니다. 이거 제반 서류를 구매하면 검사가 이제 완료가 되죠. 그런 준공검사를 승인받은 후에는요, 취득세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에 등재를 하게 되죠.
사후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고요. 자, 하나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농촌주택 및 토지를 매입 시에 9억을 철거시 하는 것은 멸실신고죠. 멸사무소에 우리가 멸실신고를 반드시 한 다음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농가주택을 짓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귀농주택자금 7,500만 원으로 짓는 방법이 있고요. 5년 거치 10년 상환이죠. 이건 2% 이자인데 1.5% 이자죠. 지금 좀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농가주택 개량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신축 2억까지, 수리는 1억까지 주는데요. 용자입니다. 이것도 3년 거치 17년 상환이 있고 1년 거치 19년 상환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2월달에 신청을 받는데 혹시 그 레이지라는 네이버에서 레이지라고 한번 쳐보시면 여기에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레이지라고 한번 쳐보셔요. 레이지를 쳐보시면 농가주택 개량 사업에 대해서 공고가 거기 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요. 레이지에 꼭 좀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6분 됐네요. 15분 안에 끝낸다겠는데. 주택 등 건축 인허가 절차입니다. 좀 인내를 해주시죠. 사전 확인입니다. 주택 등 건축 인허가 절차 국계법이네요.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를 확인을 해라. 그래서 국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토지 이음 어플을 깔고 이 지역에다가 주택을 지을 수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해야 한다겠죠. 벌써 농지에다가 그 다음에 국토부 홈페이지에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그렇죠. 토지 이음 서플입니다. 이게 토지 이음 이 말이 잘 안 나오네요. 토지 이음, 지난 시간에도 우리 대표님들께 이 어플 꼭 좀 깔아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냐 없냐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발급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적도면 현지 확인을 해라. 도로가 있는지 확인해라. 그래서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어야 진짜 도로라겠죠. 현황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도로 사용 허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유지가 있으면은 그 토지 사용 승낙서를 또 받아야 한다겠죠. 용도지역 내 건폐율 용적률을 확인을 해라. 그건 토지 이음 어플에 나와요. 토지 이음 어플에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은 20%,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은 40%, 용적률은 농림지역은 80%까지,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은 100%까지 나와 있어요. 개발행위 대상 여부인지 확인해라. 그래서 개발행위 대상인지 경미한 사항은 사실 신고만 하면 돼요. 그리고 토속의 채취라든지 건축물의 건축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행위거든요. 농사를 안 짓고. 그럼 농지 전용도 해야 되고 개발행위 허가도 받아야 한다겠죠. 허가가 있고 개발행위는 신고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농가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100제곱미터 30평인가요? 33평 까지는 건축 신고로 가름합니다. 그래서 신고 100제곱미터 이하는 이제 우리가 신고 사항이라는 서류만 내면 된다는 얘기니까요. 비교적 간소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관련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를 해라. 환경관련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문화재 보호 관련법도 역시 그 토지이음 어플을 깔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님들 지난번에 제가 어떤 그 아시는 분이 이제 그 가공공장을, 주택은 아니고요, 가공공장을 지금 2층으로 진다 하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이제 나중에 가보니까 1층으로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대표님 왜 1층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그랬더니 몰랐대요. 문화재 보호구역인지 모르고 500m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500m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2층 건물이 허용이 안 된다. 이걸 확인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님들. 자, 그 다음에 사전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죠. 건축 인허가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농지 전용 허가 신고, 대상지가 농지일 경우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은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지역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원마을, 전원주택 이런 것은 이제 농업진흥지역은 안 되고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땅에 할 수가 있고요. 개발행위 허가는 받습니다. 허가를 받을 때 용도지역별 가능행위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규모라든지 건폐율 용적률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오폐수 처리 신고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정화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축산폐수 신고도 해야 됩니다. 주택 신고, 건축 인허가 절차입니다. 기타 인허가 필요시 문화재 500m 이내 떨어졌는가를 봐라. 그 다음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라.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라.
사전 환경성 보장, 아니 환경성 검토가 엄청 중요하더라고. 이게 철새 같은 거, 호숫가 같은 경우에는 건축행위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법이 셉니다. 이거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인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건축 신고를 해라.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설계사무소에 설계에 의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 허가나 신고를 받으면 되고, 착공 신고를 해야 돼요. 이제 착공 신고를 할 때 허가 관련 지방세 부담금을 납부를 합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농지 전용 부담금 물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 관련 신고를 해라. 그래서 필요시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에 이제 환경 관련 신고도 또 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주택 건축 인허가 절차까지 마무리하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 신축 시 유의사항입니다. 유의사항은요, 농업인 자격인지 검토를 해라. 그래서 농업인 주택, 귀농주택, 그 다음에 농업인 주택 이런 것들은 농업인 자격이 중요합니다. 세금도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감면되거나 그렇습니다. 농지전용 신고나 허가를 해도 전용 부담금을 물지 않고요. 근데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 물어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대체 조성비 이제 그것이 없어지니까 대체 조성비 및 전용 부담금 면제 여부를 확인해라. 그렇죠. 어떤 문제, 그 농지를 훼손하니까 이제 대체 조성비를 또 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농민은 뭐 면제가 되니까 전용 부담금은 반드시 한계 측량을 해라. 전기공사 가능 지역인지를 확인해라. 그래서 한전에 내가 짓고자 하는 이 주택을 짓고자 하는 그 땅이 농지가 전기 공사가 가능하냐를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도과에 가서 수도가 들어갈 수가 있냐 하는 것도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부지 선정 시 피해야 할 지역입니다. 저지대 조심해라. 고지대 아유 안 좋죠. 너무나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고, 또 소변 지역 물가에 조심해라. 호수 그 다음에 저수지, 강, 계곡, 매립지, 경사지, 혐오 시설이 있는 인근, 외딴지 조심해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주택 신축이 어려운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농림지역 같은 경우 지난 시간에 했듯이 농업진흥지역하고 보존 산지를 농림지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에 있는 농지는 주택 신축이 이제 굉장히 까다롭죠. 왜냐하면은 농민이라는 입장을 가져야 되고 자격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년 총 수익의 2분의 1이 농업으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업으로 들어야 되고, 그 노동력에 자기 집에 이제 그 총 그 한 세대의 노동력의 아니 직구의 절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를 해야만 또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리지역이라도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농지는 좀 안 좋은 땅 같아요. 관리지역이라서 무조건 적당한 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또 허가가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진흥구역 내 농지와 또 나오네요. 보호구역 내 농지는 허가가 좀 까다롭다는 얘기죠. 아까 농민이고 어떤 수익이 1년 총 수익의 2분의 1이 초과돼야 되고 막 이런 규정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도로가 없는 농지, 이거 뭐 도로 개설을 허가를 받으려면 엄청 힘듭니다. 이거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네. 이거 1000분의 1 축척이 그 굉장히 조심하라겠죠. 지난 시간에 뭐 1200분의 1은 보통 일반적인 축척이고요. 이 1000분의 1은 경지정리가 잘 된 지역을 우리가 1000분의 1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뭐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농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발생이 우려되는 농지, 그렇습니다. 군사 보호구역 내 농지, 이런 것도 이제 안 좋은 거죠. 상하수도 지하수 처리가 어려운 농지, 이런 것도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안 좋은 땅도 대표님들이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농촌주택 신축이 어려운 경우를 아까 내용들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림이나 좀 보시고 여기 나오네요. 경지정리가 잘 된 답은 1000분의 1로 돼 있죠. 이런 땅은 우리가 개발행위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일반적인 축척은 1200분의 1이니까 이런 것은 이제 구입해도 괜찮은 거죠. 자, 끝났죠? 귀농여지도 15분간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농귀촌인 청년 농업인을 저는 응원을 드리면서 오늘 2024년 1월 13일 토요일 잠시 이렇게 전달해 드린 것이 그냥 24분 됐는데 시간과 싼 것 같아요. 다음 시간은 계속 15분 넘으면 안 된다 하면서도 오늘 또 좀 넘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우리 스마트 계획 연구소에서 보내드리는 김리얼 TV에 우리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항상
방송을 하면 저절로 이제 그 연락이 가니까요. 유익한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